제가 발제할 내용이 중국의 교육제도의 역사와 시사점인데, 우선 계획경제 하에서 이제 중국 교육제도를 간단히 짚어보면요, 이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초, 중, 고 학교가 국가가 주로 운영했고요. 농촌에서는 이제 초중고 학교를 주로 대중 스스로 설립하거나 농촌 집체 경제가 조직해서 운영하고 그것을 국가가 이제 보조하고 지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국가가 주도했는데 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설립할 때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걸 이제 건설하는 것을요, 먼저 이제 계획 속에 이제 편입시켜서 이 관련한 운영 비용을 영업의 지출이라고 하는 회계 항목에 집어넣어서 재무 계획을 짜는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농촌의 경우는 58년부터 인민공사 제도가 실시됐는데 이 농촌인민공사가 이제 농촌 초중고 교육을 책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민공사가 주관하는 초중고 학교의 경비를 주로 집체 경제의 공익금에서 빼서 투자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1949년에서 개혁 개방 초기인 1985년까지 대체적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큰 구조의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짚어본 계획경제 하에서의 중국 교육제도고요.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개혁 개방 이후에 현재 교육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78년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실시됐는데 이때 교육 개혁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 국민의 전인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걸 위해서 의무 교육 보급을 완성하는데 기본적인 역점을 뒀다는 거죠. 전인 교육을 이제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직업 교육에 있어서 시장 경제에 조하는 그런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직업 교육과 전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의무 교육의 보고 이렇게 방향을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방 이후에는 중국의 교육제도는 큰 틀에서 전통적인 진학 지향에서 취업 지향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학교와 기업 간의 협력, 노동과 학습이 결합하는 직업교육과 훈련 체계가 촉진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괄적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이제 중앙 부서와 이 계통 간의 분할이 심했는데 이런 것을 먼저 이제 조정하고 합병시켜서 공동 건설하고 하는 관리 체계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들어서서 211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1998년에 985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됐는데 이게 모두 이제 세계 인류 대학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거든요. 이러한 211 공정이라든가 985 공정은 지금도 유효하고 중국 고등학생들이 이제 가오카오라고 고교 입시를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여기서도 이 공정에 들어가는 대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트라인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90년대에 나온 대학 정책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새롭게 상당히 의미가 변화됩니다. 교육개혁의, 대학 교육 개혁의 의미가요. 그래서 2000년에 교육부가 신세기 고등교육 교수개혁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07년에도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가 발표됐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인재 양성의 표준화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공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고 이에 따라서 중국 고등교육이 앞서의 90년대까지의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한 단계 질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211 공정이라든가 985 공정은 이제 세계 인류대학을 100개를 만들겠다,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에 속했다 한다면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보다 대중적 교육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정책을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 또 한 차례 중요한 개혁이 18차 당대회 2012년에 있었죠. 이때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 이루어진 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이죠. 그래서 중국의 고등교육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2014년 9월에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시험과 모집제도 개혁의 심화 실시에 관한 국무원 의견이라고 하는 조처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77년에 입시제도가 이제 문혁에서 폐지됐던 입시제도가 부활됐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요한 내용은 입시 대학 대입 개혁에 이제 신호탄을 올렸다는 건데 일종의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시험, 그다음에 종합평가, 다원 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2014년 발표를 통해서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적인 대학 개혁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전인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잠깐 이제 언급했는데 이 전인 교육은 중국 교육 제도의 기본 지향점이자 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8월에 학교의 덕성 교육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할 것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몇 가지 의견이 이제 발표됐는데 여기서 전인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중앙 문서에서 정식으로 전인 교육 개념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사례이고 그리고 이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실험과 탐구 단계에 이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7년 10월에 전국 차원에서 10개의 전인교육 시범지구를 세우고요. 그리고 일부 성과 시 차원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성급의 전인교육 시범구역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이제 실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9년에 교육부가 이제 제정한 21세기 교육 진흥을 위한 행동계획 이 이제 지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시범지구 전형적인 전형을 창출하기 위한 시범 차원에서 전반적인 추진과 제도 혁신론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지침입니다. 99년에 나온 게. 이로써 이제 전인교육은 당과 국가의 전략적인 결정이 되는 거고요. 2001년에 교육부가 이제 기초교육과정 개혁 요강 시행을 발표하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이제 기초교육과정 개편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전인교육 그 방침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이제 교육 과정의 이제 개편이죠. 그래서 2009년 가을까지 전국적으로 의무 교육 단계
중국에서 의무 교육은 이제 중학교까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 개편된 교육 과정이 전면 실시되고 고등학교에서도 새 교육 과정에 일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등 단계에서 전인 교육의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의 질적 보장 시스템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교육에 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무엇이 중국 교육 제도의 초점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10년에 국무원에서 10대 개혁 시범 사업을 통한 교육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돌파구를 이제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10대 개혁 시범 사업이 지금은 이제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냐라고 할 때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3개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선행교육, 즉 입학 전 교육 발전을 가속화할 것, 그다음에 의무교육의 이제 균형 발전의 추진,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모색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관련, 즉 대학 교육 관련한 것도 이제 3개 항목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뭐 고등교육기관의 이제 운영 모델 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 항목은 이제 직업교육 운영 모델의 개혁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10개 항목들이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기회 나시는 대로 이제 발제물을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중국의 교육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 왔는데 90년대 이후로 해서 지금은 심수구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국 심수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깊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고 압력도 커졌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 체계적인 설계 그리고 순차적인 진행을 필요로 한다. 굉장히 어떤 이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원이 이제 2010년에 국가교육체제 개혁 영도소조를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전문적으로 이것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20개 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발표한 이런 시범 사업들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 조사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 개혁의 이제 이 4가지 방면에서 현재 이제 새로운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이제 소개드리면 첫째, 인재 양성 체제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교수 내용과 방법, 커리큘럼 관련한 것, 그다음에 초중고생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의 이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운영 체제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에서 학교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추진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리 체제 개혁에 있어서의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입학 전 교육, 즉 선행 교육의 발전을 이제 가속화하고 또 의무 교육의 균형 발전, 농촌과 도시, 그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와 이제 중요한 이제 상해라든가 베이징 같은 이제 중요 도시, 일선 도시에서의 이제 이런 이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 것 등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보장 기제를 개혁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제 교원의 이제 대우를 개선하고 관리 제도를 이제 혁신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 투자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 등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것이 순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2008년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양반이 중국 교육과 관련한 이제 주요 당면 과제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순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양반이 당시에 정치국원이면서 국무원 부총리였거든요. 그래서 국무원 부총리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어떤 과제를 제시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 교육의 현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른 측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글에서 제기한 이제 몇 가지 제기했는데요. 첫째는 대학 교육은 이데올로기 사업의 전진 기지다 라고 하면서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네. 이전에도 물론 이제 교양 과목에 있어서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든가 중국 혁명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만은 시진핑 정부 들어선 이후에 특히 이제 2018년 이때 이 글이 나올 때 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사업의 전진 기지다라고 규정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대적 교육 이념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지식 편중에서 덕, 지, 체, 그다음에 예능, 그다음에 노동 이런 이제 5가지 이념을 이 전반적인 로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 이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지식 편중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전인 교육의 핵심 5대 이념이 되는 거거든요. 국어학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하자면요. 청소년들이 하루 1시간씩 체육 활동을 이제 보장하는 거. 그래서 운동장에 반드시 밖에 나가서 전교생들이 1시간 이상씩 체육 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예능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신명을 갖추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한 강조. 그래서 교내 노동, 교회 노동, 가사 노동 등 적합한 환경에 맞게끔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을 사랑하는 습관을 이제 기르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후 3시 반까지 반드시 퇴교해서 수업을 마쳐서 그 이후에 이제 실시하는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생들의 과중한 과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이제 취지인 것이죠. 이게 이제 현대적 교육 이념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육의 종합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대학 입시가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제 전체의 쥐봉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 하에서 시험 내용과 관련해서 개혁을 이제 심화하고 수시 모집의 규모와 절차를 엄격히 이제 통제한다. 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성과에 대한 이제 평가에 있어서 전인 교육 평가를 특별히 중시한다. 그래서 기존의 점수 지상론, 진학 지상론, 자격증 지상론 등등을 이제 배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사업의 약한 고리를 잘 붙잡아야 된다. 중국 교육 제도에 있어서 현재 약한 고리가 뭐냐면 이제 3개를 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선행학습, 즉 유치원 교육이죠. 그 다음에 농촌의 의무 교육,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이 3부분이 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공공성 유치원이 이제 보혜성 유치원의 공급을 높여서 2020년까지 전체 입학률을 85%로 달성한다. 그다음에 농촌 교육과 관련해서는 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많이 늘리고 또 마을 기숙사제를 이제 기숙사를 지어서 이런 이제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기술, 인터넷이 통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 자원이 농촌에까지 도시에 이제 우수한 교사들이 많으니까요. 농촌에서도 이제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직업 교육도 약한 고리 중에 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복합형 기술 기능 인재의 양성 훈련 개혁을 심화한다. 이런 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이제
주변의 보장 조건을 완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물질적 조건을 이제 갖추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교육비 왜 이제 투입은 교사들의 평균 임금이 현지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이라든가 원격 교육, 운동장 등 이런 이제 교육 시설들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상 이제 교육 제도 교육 개혁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대충 살펴봤는데, 이러한 교육 개혁이 지금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이제 지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괄하면은 신중국 성립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 교육이 거둔 성과는 도정형에서 정사다리형으로 형태가 변했다. 교육 인구의 형태가 변했다. 이걸로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못이 이 거꾸로 서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교육 인구가, 교육받는 인구가 굉장히 기층서부터 이제 정점까지 굉장히 박약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게 정사다리형으로 이제 변했다는 거죠. 정사다리형은 기층도 이제 두텁고, 그다음에 상층 교육 받는 사람도 이제 두텁다. 저변이 대단히 확대됐다. 이런 걸 표현하는데요. 49년에는 이제 당시 인구가 5억 4천만이었는데 이 중 이제 80%가 문맹이었죠. 근데 2020년 인구가 이제 14억 인구로 이제 늘었거든요. 이때 이제 초등학생이 1억여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4,900만 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100만 명, 그 다음에 대학생은 또 4,100여만 명의 이제 정사다리형으로 현재 변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각 단계의 교육 지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우선 이제 선행 유치원 교육에서는 현재 입학률이 유치원 교육에서 85.2%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유치원 입학률 중에서 보혜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공공성 어린이집의 비율이 85%를 차지한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는 이제 거의 100% 입학률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100%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020년 입학률이 91.2%거든요. 이제. 네. 그리고 이 고등교육,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교육은 2021년 작년에 전체 재학생 수가 이제 4,430만 명인데 총 입학률이 57.8%입니다. 그래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제 대학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14억 인구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에 속합니다. 이 최근에 그러니까 2015년 이후 시진핑 지도부 등장한 이후로 이 대학 입학률이 굉장히 급속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본에서 기재한 이 도표에 보면은 2015년에 40% 입학률이었는데 지금 이제 매년 높아져서 작년에 58% 가까이 진행이 됐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양적 지표로 본 중국 교육제도의 성과인데요. 이제 질적 측면에서 몇 가지를 이제 소구해 보면은 질적 측면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논문의 이제 양과 질인데, 특히 이제 그 논문이 얼마만큼 인용되고 있는가, 이걸 많이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2022년 4월 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서 발간한 글로벌 미국과 중국 과학기술 경쟁 지형도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결과가 이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피인용 최상위 1% 논문 수 기준으로 볼 때 물리, 과학 및 공학, 그리고 수학 및 컴퓨터 과학 영역 내의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한 게 10개 분야인데 미국이 앞선 분야는 단 2개뿐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서 2019년에 국제 특허 출원 건수를 발표했는데 2019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죠. 특허 건수에서도 이미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교육 제도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와 시사점 오늘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은 현재 고등교육이 엘리트 교육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 단계를 넘어서 현재는 일반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학률이 50% 이상이면은 일반화 단계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계에 이제 선진국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들어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의 사례는 사회주의가 교육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제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개혁개방 초기에 거대한 인구 부담을 오히려 공산주의 실현의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이제 등소평이 제안한 발상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1인당 GDP가 이제 갓 1만 달러 넘어섰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12,551달러인데요. 이 수준에서 이미 중국의 이제 교육의 양과 질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 수준에 이제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간 중국의 이제 교육의 실천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전인교육 목표를 많이 제시하는데 그 목표 실현이 어떻게 실현돼가고 접근해 가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발전 수준, 특히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제약을 받는다. 이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거요. 이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교육 또한 자신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교육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전반적 발전에 앞장서야 되고 특히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이야말로 바로 이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어떤 전인 교육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생산력 발전 과정에서 얻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사적 유물론 막스주의에 따르면은 자연계와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객관 세계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개조의 과정이 바로 생산력 발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체인 인간 자신도 개조되고 혁신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교육이 그리고 이제 사회 발전의 요구에 진정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정치 제도의 변혁이 먼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현재 제도에 봉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육이 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력 발전, 그 사회의 생산력 발전 그리고 그걸 위해서도 정치 제도의 변혁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기존의 계획 경제하에서는 교육 발전이 상당히 느렸는데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속하게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저발전과 예속성을 낳는 근원인 재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를 한국 사회는 안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이제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 장벽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운동은
교육 운동과 그 개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금 거의 우리 발제가 끝나가는 걸로 알고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만은 지켜보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본 이제 시사점이고요. 그리고 한국 교육의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직접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전인 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실천적 경영을 볼 때, 현재 덕지, 체, 미, 노동, 이 5가지를 강조하는 건데, 이런 걸 강조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 의욕을 높여주고 체력을 강화하게 한 이런 배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현재 중국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향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립학교와 공교육이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요한 진지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축소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교육이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이게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교육도 이제 크게 이 2가지 균형을 잡는 속에서 진행되어 왔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이제 직업 교육과 일반 교육은 지나치게 왜소해져서 균형을 상실해서 사회적으로 다량의 인재가 낭비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